안녕하세요. 동탄에서 스카이 명문대 의치대를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 동탄 파인만 학원에서 외대부고 상상고 동탄국제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입시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탄 파인만의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일단 대한민국 대인 메가 트렌드, 우리 아이가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고3이 될 때까지도 변치 않을 그런 대입의 메가 트렌드에 따라서 동탄 지역에서는 고교 선택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고교 블라인드를 하면 일반고가 유리하지 않을까? 공부 좀 이제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학교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대부고 상상고, 동탄국제고가 일반고가 되더라도 보내야 하는 이유, 보내면 괜찮은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상상고, 동탄국제고에 그러면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합격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동탄 파인만 학원에서 스카이 명문대 의치학 최종 합격에 최종 5개년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설명에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간략하게 저희 파인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개원 설명회 때 들으신 어머님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파인만 교육이나 대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어머님들께서는 동탄 파인만 개원 설명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인만 학원은 서울, 강남, 경기 지역의 교육 특구에만 위치를 해 있어요. 그리고 이번 2021년 8월 동탄 파인만을 개원하게 되었고요. 저희 파인만 학원이 특목고 자사고, 민사고 외대부고 많이 보내는 학원으로 아주 유명해서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 그에 못지않게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각자 자기 학교에서 3등급 이내의 내신을 달성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대입 학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입시 전략을 가지고 있는 학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인 메가트렌드 잠깐 살피고 지나갈게요. 일단 최근에 나왔었던 교육 이슈 중에 첫 번째가 2019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죠. 이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교 블라인드를 하겠다. 고교명을 학생부에서 지워서 이 학생이 어떤 학교의 학생인지 모르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의 항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간추리고 분량을 조절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의 분량이 다 줄어들었는데 유일하게 전혀 줄어들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다른 게 줄어들었는데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그대로 과목당 500장씩 적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결국은 세특이 학생부 평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상위 16개 대학에 나라가 정시 40%를 강제 할당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이 아무래도 정시에서 대부분을 차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서는 수능 40%라고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또 반기를 든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대가 2023년부터 정시를 40%를 뽑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정시로 뽑을 때 수능 점수만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학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반영해서 가중치를 두고 뽑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패스, 페일 이 정도의 작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산식으로 따지고 보면 학생부를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수능 올인으로만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은 사실상 학생부에서 가산점을 하나도 받을 수 없을 때 수능을 만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점수 차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대는 수시는 물론이고 정시로 오더라도 서울대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학생부 관리를 해라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희소식이 있죠. 약학대학이 원래는 약대로 편입하는 구조로 대학생이 치르는 전형이었는데 이게 고3 전형으로 내려오면서 6년제 약대가 됐죠. 그 정원이 1,583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의치 한수에서 약까지 더하면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 4,828명에서 6,411명으로 무려 33%나 정원이 증가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의학 계열은 자연 계열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탑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그런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학 계열을 진학을 희망하는 자연계 희망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탑권 학생이 정원이 늘어난 의학 계열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일반학과 합격선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요. 지금 현재 고3은 수시를 6번 지원을 하는데 전형은 4가지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전형은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요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실기, 특기자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은 굉장히 지금 현재도 정원이 작고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나라에서 정원을 줄이라는 그런 폐지 수순으로 가라라는 그런 방향성을 준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좁은 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저희는 학생부 전형과 정시의 가장 대표적인 수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이 있어요. 대학이 200여 개가 있지만 어머님들께서 지금 알고 계시는 대학명을 다 손꼽아 보시면 의외로 10개, 15개, 20개까지도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여기 밑에 표에 나와 있죠. 서울대 카페유지연고대, 서성은이 중경외시 건동홍수, 국숭재단 광명상가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대학이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합격을 한다 해도 보내면 좋겠다. 이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대학이 있을 거고, 아, 이 대학에 가면은 재수를 시켜야지라고 생각하는 대학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마지노선의 대학을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그 옆에 등급이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학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교과는 아니에요. 교과는 내신을 훨씬 많이 보기 때문에 교과로는 2등급으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학종으로 봤을 때 옆에 등급이 최소한 이 정도는 고등학교 때 일반고라면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그 수치를 저희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몇 등급을 받아야 하지? 한번 여기서 마음속으로 보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상위 16, 그러니까 상위 20개 대학에 들어가려면, 지금 고3, 연수생 다 포함해서 이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2의 대학들도 다 마음에 안 드셨었잖아요. 그러면은 더 상위권의 명문대를 가기를 희망하신다면, 그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양대 산맥으로 이루게 돼요. 교과 전형이 많지 않고요. 이름이 교과 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내신만 보는 학교는 많지 않아요. 학교가 좋을수록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좋을수록 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어 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고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의 우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신 말고도 비교과 활동도 보고 싶고 수능 최저도 보고 싶고 면접도 보고 싶고 자소서도 보고 싶고 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이거 저거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름이 학생부 교과 전형일지라도 종합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원까지 합산을 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40에서 45%, 그리고 정시는 40%를 나라에서 강제 할당을 한 바가 있는데 한 5% 정도는 수시 2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40에서 45% 이렇게 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대입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를 감안하고 동탄 지역에서 고교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중앙고, 동탄고, 한백고 등 동탄 지역의 일반고를 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반고에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신을 따야 되니까 내신 수월성을 위해서 가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다른 학교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내신을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 등급 2.4등급 이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양대 산맥으로 봤을 때는 내신은 수능에는 전혀 안 들어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1단계 통과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종형으로 우리 아이가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학교에 보내는 것이지 수능을 위주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면학 분위기, 아이들이 옆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도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얼마나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 요 점을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더 잘하는 학교에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내시는 학교가 화성고, 세마고 등 이제 동탄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비평준화 지역의 기숙형 최상위권 일반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학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수능형 학생한테 최적화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내신을 따기 어렵고 나중에 아이들이 수능으로 많이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수능형 학생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도 수능형으로 출제되고 해서 수능에 보다 일찍 적응하고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학교죠. 그런데 내신의 불리함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교과 세특으로 봐서도 일반고 수준의 그런 비교과 활동들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를 이길 수 있는 교과 세특이 나오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특히 애초에 들어가는 거, 애초에 이 고등학교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 고입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죠. 그래서 성취도와 원점수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이 만점에 가까운, 100점에 가까운 A를 받지 않는 학생이라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요. 자, 그래서 국영수 사과 올 A이긴 한데 90점, 91점, 92점 이런 A인 학생들은 오히려 화성고, 세마고 합격 가능성보다 전국 자사고나 특목고 그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산고, 외대부고, 동탄국제고 등 전국 자사고 및 특목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숙경 최상위권 일반고와는 달리 고교 블라인드 를 하더라도요, 학교명을 가리더라도 편제표라든지 내신의 표준편차라든지 과목이 깔려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세트, 그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 학교는 전국에서 탑권 자사고인 것 같다. 외고 국제고인 것 같다. 얼마든지 확인을 유형 정도는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고 아주 최상위권의 학교인 경우에는 이 학교 어느 학교다라고 콕 집어서 짚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교 블라인드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는 2021년 서울대 합격 탑 100위권 학교들 중에서 우리 동탄 지역 어머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학교들을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탑 100위에서 외대부고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어요. 뭐 예고나 이런 특이한 학교들 빼놓고서는 꾸준히 1위로 이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데 명수는 조금 줄어들었죠. 69명에서 6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총명만 보시면 역시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되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불리한가 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들 고교정보 블라인드가 의미가 있는 거는 정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시는 수능만 잘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명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교정보 블라인드라는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건 수시예요. 학생부에서 학교명이 지워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2020년
외대보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학교명이 지워지지 않았던 2020년보다 2021년이 오히려 4명이 늘어났죠. 그리고 상산고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학교명은 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의대보고나 상산고 같은 경우에 총 명수가 줄어든 거는 정시에서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정시에서 지금 의대보고는 10명, 상산고는 16명이 줄었네요. 그러면 이만큼 성취도가 떨어졌느냐?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산고, 외대보고, 의대에 얼마나 합격했는가가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시에서 10명, 16명이 줄어드는 거는 기존에 가나 다를 쓸 때 의대를 쓰는 친구들이 2개는 의대를 쓰고 하나는 서울대를 썼다면 이제는 의대 쓰는 친구들이 3개 다 의대를 쓰면서 서울대 입결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이지 어떤 학업 성취나 대학에서 바라볼 때 이 학교의 힘이 줄어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고교 블라인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대보고 수시 입결이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학교 명이 지워졌지만 학교를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내신 특이점입니다. 우리가 원래 대학에서 평가하는 고교 내신은 몇 등급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학교이냐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내신 성적의 수치는 학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고교 블라인드를 해서 어떤 학교인지를 가렸는데 어떻게 대학이 어떤 학교인지 알아봤느냐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학생부를 보면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2학년에 1학년 때 어떤 과목을 들었다 과목명이 나오고요. 그 과목명 옆에 원점수, 표준편차, 평균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등급이냐, 1등급부터 9등급 사이에 몇 등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학교별로 유형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뭐냐 하면 바로 표준편차예요. 표준편차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학교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몇 점 사이에 몰려 있느냐입니다. 이거는 즉 경쟁을 의미를 하겠죠. 표준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점수대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몰려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학교이다라는 거를 반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 최상위권 학교의 표준 편차가 5점 내외 정도 돼요. 굉장한 거죠. 전교생의 대부분이 5점 내외에 모두 모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새마고라든지 이런 지역 명문고나 아니면 광역 자사고, 이제 경기권 외고 국제고 이런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5점 내외 정도는 아니고 한 10점에서 15점 내외 정도의 그 분포를 보여요. 그리고 그냥 우리 동네 일반고의 표준 편차는 한 20에서 25점 내외 정도의 편차를 보입니다. 즉 표준 편차가 클수록 경쟁은 치열하지 않으며 하위권 학생들의 분포가 퍼져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교가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구나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심지어 수치화 그러니까 그 식을 만들어서 수치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제 학생부에 나와 있는 등급 자체를 바꿔서 대학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Z 등급을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Z 스코어라는 거를 이제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눔으로써 너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얼마나 두드러지게 시험을 잘 봤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Z스코어라는 Z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특정 학교에서 이 표와 같은 학생부를 받았다고 쳐요. 수학에서 2등급이 나왔고 수원에서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수원을 더 잘 본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냥 1등급이니까 수원을 더 잘 봤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한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넣어서 Z등급을 산출한다. 그래서 나왔더니 2등급을 받았던 수학이 1.6등급이 되고요.
1등급을 받았던 수원이 2.07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학교 내 학생부만 봤을 때는 수원을 더 잘 본 줄 알았는데 Z등급으로 산출을 하면 수학을 더 잘 본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학교의 경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대학에서는 따로 내신을 산출하고 그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외대부고가 어느 정도 불리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겠죠. 이거는 외대부고뿐만이 아니라 화성고, 세마고 이렇게 내신이 치열한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알림이에서 외대부고 주요 교과, 국영수 사과의 성취도 및 분포를 제가 그대로 따왔어요.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표준편차 보실게요. 최상위권 학교는 5점 내외의 표준편차를 가지고 있다. 1학기 때 보시면 5점 내외의 표준편차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평균이 90점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시험이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에서는 90점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균이 예를 들어서 국어 92.6인데 표준 편차가 4.6점이라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90점에서 95점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잘하는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걸까요? 못하는 학생들이 경쟁이 치열한 걸까요? 당연히 잘하는 학생들이 엄청 경쟁이 치열한 환경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게 있는데 1학년에 국영수 사과 과목인데 굉장히 많아요. 원래 대부분의 일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제 각 선망을 받고 있는 화성고나 세마고 같은 경우에도 1학년에 주요 교과 국영수 사과에 해당하는 교과는요. 국어, 수학, 영어, 뭐 한국사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열 학생들에게 이런 공통 과목뿐만이 아니라 세계사, 경제, 인문에 해당하는 과목들, 그다음에 사회, 문제, 탐구 이 과목도 넣어놨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뿐만이 아니라 화원, 생원, 심지어 일반 생물학이라는 어려운 과목까지 아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수강을 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내신을 받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과목을 모두 배움에도 불구하고 표준 편차도 이만큼 작고 평균이 이만큼 높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살인적인 진도를 전교생들이 다 따라갈 수 있고 그 경쟁이 굉장히 5점 이내로 치열하며 모두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교 외대부고구나를 특정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다. 외대부고라는 이름을 가리는 고교 블라인드 하에서라도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마고를 볼게요. 세마고, 지역 명문고죠. 그런데 지역 명문고 10점에서 15점 내외의 표준 편차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나와 있죠. 그 외에는 그래서 얘네가 그래도 일반고 중에서는 좀 잘하는 학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특이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1등급부터 9등급을 산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상대평가로서 어떤 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평균이 너무 높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평균이 높지 않은데 대학 입장에서는 이 평균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높지 않은 건지 시험이 어려워서 높지 않은 건지 시험치를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표준 편차만 보고 경쟁이 치열한 괜찮게 잘하는 일반고인 것 같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과목에서도 외대부고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모두 아이들이 소화를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학교는 굉장히 잘하는 학교, 편제표가 다양하고 훌륭하고 우수한 난이도가 있는 학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없는 그냥 일반적인 편제표가 나왔어요. 특징은 하나 뭐냐 하면은 과학 과제 연구 프로그래밍이 1학년 때 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마고나 이런 학교들 말고 뭐 중앙고나
뭐 요 정도의 학교들로 또 내려가게 되면은 과학 과제 연구나 프로그래밍을 1학년 때부터 수강 신청을 1학년 때부터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마고는 과학에 중점된 학교고 자연 계열 학생들이 들을 게 많은 학교이구나. 그럼 자연 계열이 많이 지원을 하겠구나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인문 계열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자연 계열이 많은 학교, 그중에서도 공부를 좀 잘해서 이 학교를 갔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자연 계열 아이들과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과학과제연구, 프로그래밍을 다 경쟁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세마고, 화성고 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화성고가 훨씬 더 심하죠. 화성고 같은 경우는 의대를 39명이나 보냈어요. 그만큼 자연 계열에 월등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자연 계열에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과 수학, 과학을 공통적으로 이제 등급을 받아야 되는 과목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불리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인문 계열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인문 계열 아이들끼리 적어도 경쟁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선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면학 분위기까지 같이 고려를 한다면 화성고, 세마고보다는 동탄국제고가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탄중앙고, 이제 우리 지역 일반고에 해당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 일반고에 해당하는 그런 무난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0점에서 25점 내외의 표준 편차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다 몰리는 학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학교는 어느 정도 비슷한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평준화 학교보다는 20에서 25보다는 좀 더 적은 표준 편차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좀 적게 나와 있죠. 근데 이 동탄 지역에서도 조금 더 인기가 많지 않은 학교 일반고로 내려간다면 이 표준 편차는 당연히 훨씬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외대보고 상상고 동탄국제고가 일반고가 되어도 보내야 하는 이유. 일단 이제 내신에 대해서 표준 편차를 보고 어느 정도 유불리를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편제표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과목을 공통 과목류, 일반 선택 과목류, 진로 선택 과목류로 나누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공통 과목은 문과, 이과, 예체능 상관없이 1학년 때 다 배우는 거고 일반 선택을 주로 2학년 혹은 1학년 말미 2학년 이때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2학년 후반 아니면 3학년 1학기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3학년 때 배운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는 소리잖아요. 가장 대학과 맞닿아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이 원래는 가장 어려운 과정은 맞는데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가장 큰 교육 목표가 뭐냐 하면 진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종이 없어질 수가 없는 전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 연이어서 계속 목표가 진로교육이거든요. 진로라는 것은 진로가 정해지면 전공이 정해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전공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가를 고등학교 때 미리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학생부에 나와 있는 거를 바로 우리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공대에 들어갈 건데 우리 학교에 물리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2를 수강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물리2가 그 공대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인데 그 다음에 뭐 일반 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대에서
들어가서 배워야 되는 과목들인데 이런 게 이수가 안 되어 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물투를 못하는데 일반 물리를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대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구나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하는 그런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제도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편제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공과 관련된 어려운 진로 선택 과목들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 학교에 안 깔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충분히 깔아줄 수 있는 환경이냐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만 평가를 받습니다. 고등학교의 나머지 과목들은 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상대 평가를 하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절대평가 A, B, C로만 평가해요. 자, 우리 중학교 때도 A, B, C로 평가하는 과목 있죠? 미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체육을 80점 이상을 받으면 A를 받는데 우리가 아이가 체육 A를 받아왔다고 해서 우리 아이 체육 되게 잘하는구나. 체대 보낼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도 A, B, C 중에서 우리가 지금 A, B, C, D, E로 뽑는 중학교 내신도 A가 비중이 20%, 30% 정도 되는데 A, B, C로 하면은 A의 비중이 얼마나 높겠어요? 과반수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아무리 물투라고 할지라도 A를 받았구나. 와, 물리 되게 잘하나 봐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에요. B를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체대에 들어올 애가 체육 A 뽑아야 되겠다 안 하겠죠? 체육 B를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를 받는 걸로는 우수함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면 뭘로 우수함을 보여야 하느냐? 이 A 앞에 적혀 있는 과목명 이 얼마나 어려운 난이도에 있어 보이는 과목명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과목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했어요 라고 풀어주는 500자 세특 서술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를 받는 진로 선택 과목인 경우에는 내신에 불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그쵸? 자, 그래서 외대국어 편제표를 보시면 여기 노란 글씨로 나와 있는 게 모두 다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A, B, C로만 평가받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라고요? 일단 첫 번째, 어려워 보인다, 있어 보인다 라는 거죠. 자, 수학만 봐도 지금 수학, 수원, 수투, 미적, 확통보다는 미적분학 2, 고급 수학, AP 미적분학 이런 게 훨씬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와, 얘 수학 되게 잘하나 봐라는 게 과목명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 그런데 내신에 불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A, B, C로만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나 있어 보이는 과목들을 많이 깔아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외대보고 편집표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하얀색 글씨보다 노란색 글씨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인 걸 감안을 하신다면 외대보고가 일반고가 되더라도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제 말 뜻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양 과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내용 그리고 융합적인 내용 나만의 스토리를 풀기 굉장히 좋은 그런 과목들을 많이 깔아놨어요. 자, 그래서요, 이 학교에서 내가 만약에 의치학 화생계열 쪽으로 전공을 하고 싶다, 나 전공 적합성이 보이는 편제표를 짜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편제표 자체가 애초에 깔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내 전공 적합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편제표를 이렇게 의치학 계열, 공학 계열, 경상 계열, 사회 계열 각각에 맞춰서 내가 나의 맞춤형으로 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래서 일반고가 되더라도 갈만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화성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이제 공부 잘하고 선명받는
선망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영수 사과가 그냥 1학년부터 3학년 배우는 건데 아까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막 몇 페이지에 넘어서 나왔는데 한 페이지로 끝나요. 그리고 과목명을 봐도 몇 개가 심화가 좀 깔려 있기는 하지만 그냥 일반고에서 까는 그대로의 과목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편제표로서는 화성고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교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편제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망받는 세마고도 마찬가지예요. 세마고는 보다 더 일반고처럼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택 1이 나와 있는 택 3, 택 1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이 더 일반고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화성고는 이거를 다 무조건 수강을 하는구나 전교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마고는 그게 아니에요. 난이도를 더 낮춰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화성고도 세마고도 일반고의 편제표 같은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제표로서는 저 화성고예요, 저 세마고예요 라는 거를 특정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면 특정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 표준 편차밖에 없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외대부고, 상상고, 동탄국제고 들어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입시 분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고교 블라인드가 되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의 그런 현재 상황 유지가 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상황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외대부고나 동탄국제고는 2대1을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2대1의 경쟁률을 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외대부고를 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외대부고가 경쟁률이 이만큼 줄어든 대신 외대부고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꾸준히 2년, 3년을 공부한 친구들, 준비한 친구들이 이제 외대부고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검승부예요. 그냥 예전에는 6대1 막 이랬을 때는 그냥 공부 잘하는데 옆반에 누구도 쓴다는데 너도 써봐라고 하는 아이들도 사실상 많았어요. 제가 지도를 할 때. 그렇지만 지금은 외대부고를 그냥 몇 개월 준비해서 외대부고 갈게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대부분 2년, 3년 준비를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검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상산고도 여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의대를 가는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 국제고의 인기가 많이 사그라든 상황에서도 경기도 외고 국제고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신은요, 외대보고 상상고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이제 자세하게 써놓기는 했지만 2, 3학년 국영수사가 몽땅 다 A를 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비평준하다 보니까 어차피 일반고를 가더라도 이제 중학교 내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탄 지역 학생들이 내신은 애초에 관리를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준비하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자기소개서에서만 추출을 해서 개별 문항으로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소개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고 학업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를 꽉꽉 채워서 집어넣어야 거기랑 관련된 보다 어려운 면접 질문이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자기소개서에서 나오니까 자기소개서 질문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쉬운 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쉬운 것만 써요. 뭐 예를 들어서 형광펜 학습법, 뭐 이제 포스트잇 학습법, 막 난 이런 학습법으로 공부를 했어요라고 쓴다면 질문을 그러면은 형광펜 학습법 중에 가장 뭐 효과가 있었던 과목은 뭐가 있었니? 다른 공부 방법은 또 뭐가 있니? 이런 것밖에는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내 공부법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하고 왔다고 할지라도 이 공부법으로 얘가
100점을 받았다, 전교 1등을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공부한 소재들을 굉장히 좀 난이도도 있고 나의 탐구 능력, 나의 수학 능력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채워 넣어야 거기랑 연관돼서 심층 면접이 나오고 그 심층 면접을 통과해야 합격선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소개서에 특이한 게 책 3권을 각 300자씩 적게 되어 있어요. 서울대에서도 같은 자기소개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상고가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이 수학, 과학, 이제 창의 융합 면접이라고 해서 중등 과정, 중등 심화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생각할 시간 한 20분 주고 그거를 문제를 다 풀고 정답을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선생님 3분 앞에서 판서를 하면서 내가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그때그때 생각나는 꼬리 질문을 하실 때 내가 바로바로 그걸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녹록지 않은 어려운 훈련이 오랜 기간 필요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독서 인성 면접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책 3권 쓰잖아요. 그 책 3권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통 문항이 명문대 인문계열 학종 제시문 제시형 면접이랑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상고 면접 난이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동탄국제고는 원래 공통 하나, 개별 2개를 내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너무 입시 처리되면서 갑자기 악화가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보게 되면서 공통 문제가 작년엔 출제가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존에 나왔었던 공통 한 문제, 개별 2문제로 넣어놨어요. 외대보고 면접 난이도 최상입니다. 그런데 면접 난이도 최상이 되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면접 재료인 자기소개서가 최상의 난이도여야 한다는 소리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상상고 굉장히 공통문항 난이도 높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동탄국제고 공통문항의 난이도는 중정도가 되지만 개별 문항은 그것보다 살짝 더 어려운 중상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외대보고 보면요, 지금 뭐 2, 3학년 국영수사가 다 A 맞자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 심층 자소서가 심층 면접을 부르고, 이거를 잘 대답해야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면접 시간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데, 개별 문제를 3문제를 내는데, 한 문항당 4분 정도의 대답을 해야 돼요. 1번 문항은 4분, 2, 3번 문항은 2분 이렇게 작년에는 발표가 났지만 이거는 해마다 조금 다른 점이 제한을 두는 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별 질문 3문제 한 10분 정도 면접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문제는 난이도죠. 밑에 이제 예시를 저희 학생들 예시를 넣어놨는데 요거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어슨 스피어만 상관 분석을 설명하고 비만율과 다른 지표가 가진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라. 이거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아이가 자소서에 피어슨 상관분석, 스피어만 상관분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봤다.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해봤냐 하면은 비만율을 다른 지표랑 연계해서 각각의 지표들 간의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가 분석해 봤었던 그런 학습 경험을 적었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층 자소서가 심층 면접을 부르고 이를 통과해야 합격이 된다. 심층 자소서 소재를 그러니까 개발할 시간을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내가 내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상고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학과학 면접과 독서 인성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제 전국 일반 남학생들한테 물어봤었던 수과학 융합 면접 기출이에요. 이 문제지를 가지고 20분 동안 생각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머님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20분 동안 풀기도 힘들어요. 정답을 맞추기도 힘든데 거기 들어가서 처음 보는 선생님 세 분 앞에서 풀이 과정을 판서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때그때 나오는 꼬리 질문까지 답변을 하려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독서 인성 면접도 제가 전혀 쉽지 않아요. 명문대, 인문계열, 재심은 재시형 면접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심은 가, 나 나온 다음에 이 가, 나가 의미하는 바를 일단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의미 분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문제에 내가 적용을 시키고 나만의 의견을 도출을 해가지고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 문제까지 함께 질문을 한다는 점. 그래서 상상고도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2, 3학년 영어 올 A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2대1이 넘어가면은 동점자가 모두 다 영어 올 A이기 때문에 동점자를 가름하기 위해서 국어 사회 순으로 A인지 아닌지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맘 편하게 2, 3학년 국어, 영어, 사회는 다 A를 받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면접 기출 예시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동탄 파인만에서 스카이 명문대 이치학 최종 합격에 5개년 학습 로드맵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실게요. 일단 우리 아이가 스카이 명문대 이치학을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고3 말에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인데 고등학교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고교 선택,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정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정해져야 되냐 하면은 지금 우리 2015 교정교육과정 자체가 진로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진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진로 선택 과목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떤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하느냐는 결국은 대학에서 내가 무슨 전공을 할 거냐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꿈이 뭐냐? 이 꿈을 위해서 어떤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냐? 그래서 나는 어떤 전공 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를 결정을 하는 것이 장기 로드맵을 짜는데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구체적인 과를 딱 특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세부 계열로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종합대학이라고 할지라도 상위 16개 대학은 다 종합대학이라 어지간한 계열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계열과 관련된 과는 무조건 있어요. 사범대가 있거나 뭐 교육학과가 있거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공학과를 갈 거야 하고 교육공학과랑 관련된 그런 활동들만 하면은 나중에 내가 고3 때 내 점수에 맞춰서 들어갈 대학에는 교육공학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대는 있어요. 그런데 교육학과는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아이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런데 교육학과 교수의 시선에서는 교육공학과, 교육학과는 완전히 다른 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교육공학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우리 대학에 올 점수가 나오니까 그냥 교육학과를 차선책으로 지원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교육 계열로 어떤 활동은 사범대랑 관련된 활동, 어떤 활동은 교육공학과랑, 어떤 활동은 교육학과랑 이렇게 들어가면서 교육 계열에 대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요. 내 점수에 맞는 대학의 그 계열에 해당하는 과는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고 그 과 교수님도 우리 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 활동들도 있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과 빼고 어떤 특정 학과에만 싹 몰려있는 활동보다는 우리 교육 계열에 두루두루 활동을 한 학생들을 훨씬 더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3 때까지의 입시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 파인만 교육에서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학과를 정하기보다는 계열 쪽으로 준비를 하자. 계열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비교과 활동을 하고 편제표를 구성을 하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세부 계열을 저희 이제 파일만 교육에서 정했는데요. 이 10개 세부 계열 중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하고 학습 성향도 맞는 계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는 진로 세부 계열 적성 검사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부터 실시를 할 건데 수학 재원생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도 받아보고 장기 로드맵을 가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어머님들께서 수학 재원생이 먼저 되어 주셔야 겨울학기 때 바로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계열에서 세부 계열을 정하는데 내가 장래 희망, 내가 하고 싶은 거로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학습 성향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사가 되고 싶고 기자가 되고 싶고 이런 거는 사실 영화를 한번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사건에서 굉장히 멋있는 그 직업인을 보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와 저거 되고 싶어 저거 멋있어라고 선호도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전공을 하고 그 직업을 가지면 내가 수십 년 동안 그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가 과연 내가 맞는가? 내가 해낼 수 있는 공부인가? 내가 좋아하는 공부인가? 이게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훨씬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완전 문과 계열인데 데니스 홍의 뭐 이제 그런 강연을 한번 듣고 와, 나 로봇공학자 되고 싶어 하고 공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는 인문 계열 쪽의 과목들을 좋아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수학도 기하 뭐 벡터 이런 거 다 해야 되고요. 물리는 물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역학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거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상문과의 학생이? 그게 그런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10개의 세부 계열에서는 이제 어떤 학습 성향을 가진 학생들이 이 전공을 했을 때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저희가 가름을 해놓은 게 바로 학습 성향. 절대 문과, 완전 문과 성향을 띈 학생들, 이과 성향이 있지만 여전히 문과가 조금 더 높은 학생, 문과 성향이 있지만 이과가 좀 더 비율이 높은 학생, 그 다음에 완전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 이거를 나눠서 저희가 학습 성향을 분석한 다음에 이 학생의 학습 포트폴리오나 이 학생의 어떤 선호도 같은 것들을 종합 고려해서 세부 계열, 그를 하나 산출을 하는 진로세부 계열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게 결정이 돼야 비로소 5년 장기 로드맵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을 결정을 할 때도 전공과 연관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중학교 때 일찍 선택되고 결정되면 결정될수록 내가 더 장기적으로 그 로드맵, 학습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더 공고한 어떤 그 전공과 관련된 적합한 활동들, 적합한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학습 성향이 문과 쪽인지 이과 쪽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사실 과학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수학으로는 판가름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가요, 의대보다 수학을 훨씬 많이 합니다. 경제학과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미적에서 시작하고 미적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과인 의대보다 경제학과가 더 수학을 많이 한다면 수학으로는 판가름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수학으로 판가름을 하려면 공간 벡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공간 벡터가 기하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수학으로 판가름을 하기는 어렵고 과학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과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통합과학이나 과학탐구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 계열 아이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통합과학까지는 반드시 오히려 이과 아이들보다 더 여러 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신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화원, 물원, 생원, 물원 다 듣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합과학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나는 통합과학 이상 진도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합과학을 걔네 2번 볼 때 나는 5번 봐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을 일찌감치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학과 과학과 다 저희 파인만에서 듣는다면 수학 원장님이 과학에서의 이 학생의 성취도를 보고 로드맵을 짤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더 정확하게 짜주실 수가 있겠죠. 아, 이 학생이 과학까지 이런 특징, 이런 학습적인 특징을 보이는 걸 보면 이 학생은 어떤 학습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계열은 어느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다음 학기는 이 수업 듣는 게 좋겠어요 라고 바로 판단을 해주시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제 파인만이 좀 신뢰가 가신다면 저는 과학을 같이 하는 거를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진로 세부 계열 적성 검사 제가 아까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은 수학 재원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에 수학 재원생이 되신다면 겨울 학기 때 하는 진로 세부 계열 적성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 로드맵을 짜실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를 가고 싶은 학생들, 내가 자연계열인지 인문계열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 이런 상위 학교의 목표에 따라서 내가 현재 몇 학년인지의 위치에 있으면 몇 학년인지를 찾아본 다음에 이 학기에 맞는 진도를 내가 나가고 있느냐. 내가 조금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진도를 조금 빨리 빼는 게 필요하겠고, 아, 내가 좀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다지면서 가는 그런 로드맵을 짜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장표를 넣어놨고요. 자, 그래서 저희 중학교 1학년 수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의학반을 좀 더, 이제 강조를 해서 깔아놨어요. 자, 이 의학반은요, 의학 계열의 진출을 할 학생들을 뽑는 건데 의대는 사실상 전국의 전교 1등들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의 전교 1등들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내가 원하는 대학의 의대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교 1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 학교, 옆역 학교, 다른 지역, 대치동, 분당 이런 데의 전교 1등들과 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부를 잘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공부 잘하죠. 전교 1등인데. 그죠? 자, 공부 머리가 있다? 당연히 다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당연히 다 열심히 하죠. 아, 그러면은 뭘로 가름해서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이거는 바로 뭐냐 하면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앉아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내가 24시간 중에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전교 1등들의 싸움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너무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성취도가 높고 우리 아이가 목표가 높다면 지금부터 집중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오래 집중하면서 나랑 비슷한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의학 계열 반 같은 경우는 주 2회 5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모두 의학 계열 반에서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비슷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앉아있고 오랫동안 집중하고 공부 시간을 확보하고 이런 훈련을 일찌감치 하다 보면 고등학교 때는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나 결국은 집중력 싸움이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대반 구성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어머님들 레벨 테스트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또 하나의 특징은 과학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는 중등과학부터 심층과학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기초과학으로 그냥 진도만 빼게 되면은 과학은 위계가 있는 과목이에요. 과학과 수학이 위계가 있는 과목입니다. 이 위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앞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으면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 1을 모르는데 물 2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2를 잘 나가기 위해서는 물1에서 내가 잘 모르는 빵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그냥 쉬운 개념만 슬렁슬렁하고 넘어가서 진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것도 마스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중등 과학부터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에서 빵꾸가 있으면 이것과 연계되는 뒷부분은 계속 빵꾸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앞부분에 있는 중등 과학을 심화까지 탄탄히 다지고 통합과학, 물원, 물토, 화원, 화투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은 어떤 대형광이나 이런 단과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해요. 위에가 있는 과목은 반드시 관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직접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열 몇 명 정도 되는 정원에서 내가 이 아이가 진도를 어떻게 나가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진도를 나가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인터넷 강의나 이런 부분은 좀 한계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레벨 테스트 자체가 굉장히 전 다른 브랜치에서도 어머님들이 맨 처음에 오셔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게 레벨 테스트인데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주시나요? 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라서 좀 집에서 공부하거나 과외로 하거나 아니면은 작은 학원에서 우리 아이한테 많이 맞춰주니까 거기만 보내고 있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현재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좀 미진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캐치업을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분석이 반드시 시스템이 있는 대형 학원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레벨 테스트를 신청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탄 파인만 중1, 2 입시 설명회를 했었고요. 레벨 테스트 예약은 해당 나오는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